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집에서 세계 속으로 방송을 하게 된 임종화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대까지는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게 돼서 닭고기왕 앙리 4세 그리고 약간 이 어떤 공정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3세를 다뤘고, 사실 그 루이 13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 유럽사를 보는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양사에서도 이 부르봉 왕조를 얘기를 할 때는 꼭 사람들이 잊고 넘어가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이 13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한 주를 다루긴 했는데, 원래 오늘 한 주 더 루이 13세를 다뤄볼까 하다가 30년 전쟁이 그거는 끼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차트에서 조금 한 주 빼놓고 강의를 하고 바로 좀 루이 14세로 넘어와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이 루이 14세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요. 자, 루이 14세. 어떻게 이 사람을 설명을 할 거예요, 도대체? 자, 이 루이 14세는요, 앞으로 몇 편이 될지가 모를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군살 빼고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거 다 뺀다 그래도 못해도 4편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살짝 지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루이 14세를 2편하고 다른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고, 또 루이 14세를 2편하고 다른 테마를 가지고 하고, 루이 14세를 하고, 아무튼 이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태양왕인 만큼 정말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이고, 정말 유럽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최소 지금 5편, 4편, 미니멈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3편 이하로는 도저히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5편 정도로 계획을 하지만, 6편 정도를 대여섯 편을 계획을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테마만 하나씩 잡아가지고 본다든지, 안 그러면 뭐 영국으로도 한번 다시 넘어올 수도 있고, 뭐 네덜란드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스페인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스페인을 우리가 아직 안 다뤘죠. 또 지금 저도 방송을 하면서 지금 뜬금포로 머리에 떠오르는 건데, 그 스페인을 안 다뤘다라고 하는 게 조금 특이하기는 합니다. 자, PD님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루이 14세 생몰년도가 혹시 보이세요? 1638년도에 태어나서 1715년도에 이제 죽었고, 자, 재위 기간이 1643년부터예요. 몇 살 때부터 이 사람이 그럼 왕을 한 거죠? 예, 그건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5살인 건 여러분들이 다 알겠죠? 자, 부르봉 왕조의 제3대 국왕이자 역시나 이때도 나바라의 동시의 국왕입니다. 자, 부르봉 왕조의 1대 국왕은 앙리 4세, 그리고 부르봉 왕조 2대 국왕은 루이 13세, 그리고 3대 국왕이 루이 14세인 거예요. 자, 정말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는데 23살부터 친정을 시작을 한 왕이고, 자, 그 밑에 조그맣게 보면은 루이 13세는 9살 때부터 왕이 된 사람이고 17세부터 친정을 했었죠. 자, 그리고 태양왕으로 호칭됨과 동시에 프랑스사 최고군주이자 절대왕정의 상징으로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고, 또한 앙리 4세가 만든 낭뜨 칙령을 철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자,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됐다. 여러분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으시면 안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1798년도에 나요. 무려 루이 14세가 죽고 거의 한 80년 후에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루이 14세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던지 간에, 어떠한 정책을 폈던지 간에 그거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18세기 말에 프랑스까지 영향을 미쳤겠느냐.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낭뜨 칙령의 철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거를 살짝 복습을 하면은 낭뜨 칙령의 철회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간의 어떤 그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 간의 어떤 직업 이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을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령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측령이기는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 후반부 가서 이 낭택측령 철회가 되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추가로 이제 해드리겠지만, 자, 제일 밑에 한번 재위기간을 보세요. 재위기간. 72년이죠. 72년이라고 하는 재위 기간을 가졌던 왕입니다. 뭐 23살 때부터 한다 그래도 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그냥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특히나 이 사람이 좋아했던 게, 피디님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발레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구글에서 그 이미지를 찾으셔서 특히나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거 검색을 하실 때요, 뭐 무슨 우리나라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별로 이렇게 그 퀄리티가, 해상도나 퀄리티가 좋은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한번 뭐 강의라든지 그런 데에서 쓰고 싶다면은 구글을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고 이미지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고 싶어하는 어떤 해당 인물이나 해당 주제에 대한 것을 영문으로 타이핑을 친 다음에 또 이미지로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훨씬 더 해상도 좋은 것을, 사진을 많이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게 아주 이제 기본 상식이죠. 근데 7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왕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 당시에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양왕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제가 헨리 8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조지 3세 못지않게 굉장히 아주 이 오랜 기간 깊이 들여다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항상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시스템이라고 했었던 정책이라고 하는 걸 뭐 다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는 유럽 시기가 절대왕정이 형성이 되던 시기였고, 그 절대왕정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 프랑스는 어때요? 위그노 전쟁 38년이 있었죠. 그 38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전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게 대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었던 거였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자, 72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PD님 페이지 2페이지 잠깐 보여주십시오. 자, 대강 여러분들 혹시 어떤 사람들일지 그 감이 오시나요?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23살 때 여왕이, 4살 때인가요? 20대 초반에 여왕이 됐죠. 그리고 재위 기간이 45년이었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미국 독립전쟁 때 공부를 하게 될 조지 3세, 뭐 언제 즉위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차치하고서라도, 조지 3세 역시도 64년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죠. 자, 빅토리아 여왕,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었던 그 빅토리아 여왕도 64년이고, 그 기록을 깬 게 지금 현재의 누구죠? 예, 엘리자베스 2세가 지금 68년째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이제 유럽 담당 관련된 기자분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관련된 어떤 이제 그 학자분께서 빨리 저거 이제 왕이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왜 엘리자베스 2세 아직까지 자꾸 이렇게 여왕을 하고 있느냐.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많은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입헌군주제인 영국에서 국왕이라고 하는 게 여왕이 됐든 왕이 됐든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그 찰스 왕자인가요? 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왕실에서 책정하는 재산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는 그냥 하기 싫지만은 굳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자, 중국 역대 황제 중에 최고 강건성세를 이뤘다라고 하는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가 있죠. 옹정제는 뭐 사실 한 25년밖에 안 했던 황제기는 한데 재위 기간이 61년인 사람이 강희제였고, 또 나중에 건융제가 재위 기간이 61년이 됩니다. 자, 이 사진에서요, 엘리자베스 2세를 제외하자면 이 사람들이 다, 엘리자베스 1세와 2세를 제외하자면 전부 다 사실상 17세기, 18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도 1602년도에 죽기 때문에 뭐 17세기 살짝 걸치기는 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 태양왕과 혁명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왕의 사이에서 루이 15세라고 하는 사람이 장장 60년, 59년의 왕을 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재위 기간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영국과 비슷한 스텝으로서, 비슷한 성격으로서 역사를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과 너무 다르죠. 대륙계 유럽의 나라였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크고 작은 사건에 말려들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태생적인 요인이 존재하기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시스템이 한번 나오면 그거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어떤 영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 뭐 이탈리아, 뭐 바티칸과 끊임없이 육상로로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득불이하게 유럽의 정세 변화에 민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74년에 가장 긴 것은 아니지만은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뚜두둥 넣어본 겁니다. 사실상 17세기, 18세기 이 사람들이 왕을 하고 있었던, 뭐 건융제, 강희제도 마찬가지고 왕을 하고 있었던 어떤 군주였던 시대에 세계사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해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피디님 이제 그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은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고,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했었던 그 시기에는 굉장히 유럽사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살 때 왕이 딱 됐었던 그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이 부르봉 왕조에는 좀 특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루이 13세도 자기 엄마한테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자랐죠. 뭐 혀까지 잘렸다고 그러죠. 루이 14세 역시도 5살짜리인데 3살, 4살 때부터 자기 루이 13세한테 굉장히 아주 호되게 혼이 났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아주 뭐 자식들을 엄격하게 키워서 나쁜 건 없다고는 하지만 손찌검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문제가 많은 거죠. 루이 13세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문제가 많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루이 14세한테 가기는 했지만, 루이 14세의 루이 14세의 인생도 루이 13세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왕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사물을 이해하기 이전에 자기 타이틀에 벗어난 어떤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의 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슬라이드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딱 보게 되면은 1611년에 이 결혼 동맹을 사실상 맺게 돼요. 근데 아마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루이 14세 때 프랑스의 경제나 어떤 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자체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엄청난 소위 얘기하는 아주 뭐 성분 좋은 부모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루이 13세는 뭐 사실 뭐 앙리 4세와 어떤 이 메디시스 사이에서 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뭐 그 성분의 어떤 퀄리티를 따질 필요는 없죠. 그리고 루이 13세 자체가 나중에 합스부르크 왕가인 안느 도트리슈 여왕과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안느 도트리시가 10세 때였다고 그래요. 자, 그럼 합스부르크 왕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많이 떠올리시죠? 근데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떠올리신다기보다는 사실상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왕가라고 하는 게 내가 어디에서 시집을 간다라고 그래서 그 왕가의 사람이 된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 안느 도트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의 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펠리페 3세에 결혼을 했었던 부인 역시도 합스부르크 왕가의 사람이었고, 합스부르크가 어떤 왕가죠? 예, 스페인의 왕은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타이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는 정략결혼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가운데에 있는 그림 혹시 보이시나요? 이 그림 역시도 루이 14세가 15살 때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그 15살 때 그려진 그림 자체면 그게 몇 년도겠어요? 이게 1600년도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 정밀사파가 어느 정도 훌륭했는지,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지는 여러분들 그림 감상하시면서 알게 되겠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휘장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부르봉 왕가 루이 13세는 약간 이렇게 장미꽃 모양의 창이 부르봉 왕가의 이제 그거고, 자신들의 그 휘장이고, 합스부르크 왕가 보세요. 저는 이게 제일 멋있어요, 전 유럽에서. 이 독수리가 있고 사자가 있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문양의 휘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게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 이제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그럼 5살짜리 왕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루이 13세가 9살 때 왕이 되니까 콩키노나 어떤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서 과도한 섭정이 들어왔다 그랬죠. 이 메디시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굉장히 성격이 못된 이탈리아 여자를 해서 자기 아들을 마구잡이로 학대한 그런 경우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 어떤 사람들, 그 당시 9살의 왕이 됐었던 사람을 누군가가 이 사람을 옆에서 그냥 장난질을 못하게, 요 주변 친족들이 장난을 못하게 강렬하게 이 부르봉 왕조에서 귀족들이 루이 13세를 도와서 요 콩키노를 제거하고 또 그 여왕을 루이 13세의 부인을 그냥 귀양 보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프랑스 역사, 루이 14세 역시도 굉장히 그러한 명재상이 존재했는데, 루이 13세 시절에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게 다시 낭만주의 시대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에 나왔던 이 사람입니다. 자, 슬라이드 4페이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생물연도. 자, 지난 시간 거를 살짝 복습을 하는 겁니다. 프랑스 절대왕정과 부국강병을 위해 힘썼던 건데, 이 리슐리의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이 13세를 보좌해서 부르봉 왕과 귀족들과 함께 콩키노와 여왕을 제압을 해버리고, 콩키노는 그냥 목을 쳐버리고 이 엄마는 귀양을 보내버렸다 그랬죠. 이 사람은 루이 13세를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5살 때 왕이 됐던 루이 14세는 누가 도와줬느냐? 자, 바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슐리의 추기경 다음에 질 마자렌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 역시도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인 출신인데 프랑스의 추기경이 됐고 1639년도에 프랑스로 귀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즉위한 이제 루이 13세를 도와서 섭정을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 있었던 콩키노나 어떤 메디시스 같은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말 그대로 프랑스 왕가를 위해서 모든 거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슐리의 추기경이 이 사람을 자기 다음의 추기경으로 사실상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이 정치
정치 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루이 13세한테도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도 사실상 리슐리의 추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절대왕정에 일조한 사람은 이 리슐리의 추기경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추기경이 되는 이 질 마자랭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리슐리의 추기경의 후임자이자 정치적인 조력자이기도 하고 사실상 그 나이 차이 많은 조카라고 아들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프랑스 절대왕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플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진압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고, 자,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 마자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역사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프랑스 역사 보면 계속 부르봉 왕조가 넘어오게 되면서부터는 섭정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뜻밖의 원치 않은 상황에서 앙리 4세는 암살이 되고 루이 13세는 그냥 급사를 해버렸어요. 사실상 43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급사를 해버렸었기 때문에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나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 질 마자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 어떤 선임자들의 전철을 밟지는 않았죠. 이 프랑스 왕실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도트리슈와 마자랭 같은 사람, 한마디로 루이 14세의 엄마인 안느 도트리슈라고 하는 사람도 스페인 여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프랑스어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서 정말 유창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의 공식적인 섭정을 하면서 프랑스 왕가를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였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러한 당시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첫 번째, 발루아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교체되는 시기, 이것을 여러분들 자꾸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말 선초를 보시고 중국도 명청교체기나 원명교체기와 명청교체기를 한번 보게 되면 참 정말 어떤 혼란, 권력 계층이 바뀌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은 필연적인 거고, 또 하나, 이 둘째로가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초반에 종교개혁 이후에 전 유럽이 100년 동안 계속 전쟁에 시달렸는데, 특히나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서 우리 동아시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왕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 왕조의 퀄리티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떤 의미에서 전투에서 약간 버틸 수는, 북원 같은 경우에는 전투에서 버틸지는 모르기는 하겠지만, 안남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나라들 있죠. 태국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분열 상황에 있었던 몽골이나 만주 지역이라든지 토번국, 티벳이라든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됐던 간에 요 중원 세력이라고 하는 게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면, 내전에 휩싸이게 되면 굉장히 정치가 불안해집니다. 조공무역도 힘들고 어떤 자기네들끼리 거기에서 어떤 그 장을 열어가지고 그런 어떤 소규모 이익을 챙기는 것도 힘든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사이즈가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가만히 프랑스 역사를 한번 프랑크 왕국부터 동서프랑크 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프랑스 왕조가 생겨나는 그 과정에서 1000년 동안의 프랑스의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유럽에서 프랑스처럼 중앙 집권 왕조가 오랜 기간, 또한 가장 중앙 집권 왕조가 먼저 태동된 유럽의 국가들도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영국의 역사, 이탈리아 19세기, 독일도 19세기에서 다 꼴이 갖춰진 나라긴 하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일찍 나중에 이제 그 레콘키스타 이후에 이슬람 무슬림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낸 다음부터 왔었던 그 중앙집권 왕조라고 하는 건 철저히 바티칸의 대변자로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에스파뇰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스페인 사람들 역시도. 근데 프랑스 애들은 조금 달라요. 자기네들 스스로 그 퐁세이라고 하는 어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생산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18세기 때까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18세기 때까지. 농업적인 생산력이 높았고, 길드도 엄청나게 발달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프랑스가 불안하게 되면 전 유럽이 불안해지게 돼요. 또한 역설적으로 프랑스가 뭔가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면 전 유럽이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여담이지만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 프로이센, 영국, 스페인, 덴마크, 어떤 벨기에 그런 나라들이 전부 프랑스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엥? 혁명 났는데 왜 전쟁을 선포를 하지? 예. 혁명의 여파가 어떤 자기네들끼리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전포고를 하면 국경 지역에 공식적으로 군대를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이 나라에 쳐들어가서 뭐 사람들을 죽이고 뭐를 뺏는다라는 의미보다 국경에 공식적으로 병력을 전진 배치시킴으로써 저기에서 오는 어떠한 그런 여파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들은 외부 세력이 섭정이 들어왔을 때, 뭐 앙리 4세가 죽고 루이 13세가 죽은 것처럼 사실상 이탈리아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이 지금 왕조에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작 프랑스 국왕은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한 국왕의 부인들이나 그 부인의 정치적인 조력자나 그 정치적인 조력자와 가까운 바티칸의 사제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프랑스 왕가의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투영을 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역설적으로도 또 기울여요. 그렇기 때문에 15세기부터 유럽, 프랑스는 70년 동안 계속 전쟁이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절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한 상황에서 게다가 30년 전쟁까지 터지니까, 프랑스도 생산력이 높다 그래서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기 이전에는 압솔루트 모너키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티칸이랑 손을 잡는 거예요. 바티칸. 자, 바티칸은 교황청이죠. 그 교황청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 유럽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론의 창구로서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되는 건데, 물론 엄청나게 바티칸이 프랑스에서 해먹었지만 프랑스도 위기 상황 때마다 바티칸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왕실 내부와 귀족들 사이에서 바티칸으로 대변되는 교황청의 영향력의 역사가 8세기부터 있었어요. 700년 때부터 750년. 그리고 18세기 중반까지 왔단 말이죠. 1000년이에요, 1000년. 그 유럽의 바티칸의 권력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왕실의 후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슬라이드 6페이지 잠깐 보여주십시오. 자, 루이 13세, 게다가 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들이 잇따라 사망합니다. 루이 13세가 1643년 5월에 사망하죠. 그리고 리슐리의 추기경 역시도 이 프랑스 왕가의 엄청난 정치적인 조력자였는데, 루이 13세가 죽기 5달 전쯤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루이 14세는 이제 한마디로 핀치에 몰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핀치에 몰려 있던 상황에서 약간만 루이 13세의 정을 했었던 어떤 메디치 가문의 이 마리시스 같은 여자처럼 장난을 쳤다면, 루이 14세는 정말로 어떻게 암살이 될 줄 몰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볼까요? 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플롱데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1648년도에 일어나서 1653년도에 있었던 프랑스의 한마디로 또 다른 내전인데, 이 내전을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귀족파와
궁정파의 내전이에요, 내전.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어떻게 됐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쟁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30년 전쟁은 언제 끝나죠? 1618년도에 시작해서 1648년도에 끝난 전쟁이고, 루이 13세는 1643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엄청난 큰 전쟁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전비를 사용을 하는 나라의 국왕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떠오르죠. 예. 한마디로 귀족파가 이제는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안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10살짜리 왕을 제거하려는 생각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이 13세가 그러니까 죽자마자 섭정모우 안느 도트리슈 제상과 이 마자랭을 중심으로 한 궁정파를 향해서 귀족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슬라이드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부르봉 왕조가 개창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한 32년 정도의 후니까, 자, 더 길죠? 거의 한 50년이 된 상황이었죠? 부르봉 왕조가 개창이 된 이 50년 동안 있었던 이 부르봉 왕조의 귀족들과 부르봉 왕조 이전에 프랑스는 발루아 왕조였죠. 발루아 왕조의 구귀족과 이제는 모두가 구귀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10살짜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고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설왕설래가 있는 그러한 복잡한 정세 상황에서는 누군가 엎어버리려고 할 텐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를레앙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오를레앙 공작을 설명을 하기 전에 플롱드의 난을 좀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플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1차 플롱드의 난이 존재하고요. 2차 플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1648년도에는 법복귀족들을 중심으로 프랑스 왕권에 도전을 한 루이 14세 초기 최대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인데, 자, 이 플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의미, 무슨 두산백과 사전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게 되면 한번 그대로 살짝 제가 이 화면 띄우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게 되면, 섭정모우 안도트리슈와 제상 마자랭을 중심으로 한 궁정파를 향해 일어난 최후의 귀족의 저항이라고도 하고 최초의 시민혁명이라고도 한다.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모든 학문을 갖다가 이렇게 계급투쟁으로 바꿔버리는 그 어떤 어마어마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어떤 경의를 표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게 어디를 봐서 플롱드의 난이 시민혁명을 시도한다라고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자꾸 유럽사를 한국 정치사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을 싹 비우고 그 당시 프랑스만을 보잔 말이죠. 왕위 급소하고 30년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이 죽었는데 법복 귀족들이 프랑스의 절대 왕정에 대해 견제 세력으로 어떤 이 법조인들이 들고 일어선다? 이거는 반란이지 결코 어떤 긍정적인 혁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활동일 뿐이지 전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건데, 이 1차 플롱드의 난도 쥘 마자랭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진압이 되기는 하지만 쥘 마자랭 역시도 다른 나라의 한마디로 이제 이 망명을 가야 됐을 정도로 엄청나게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오기는 합니다. 그것까지 오늘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바티칸과 메디치 가문의 어떤 적극적인 후원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요 루이 14세의 엄마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왕가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원 역시도 끌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플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가까스로 이 법복귀족들의 난은 어떤 이 콩대공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진압이 되기는 하는데, 이 사람 역시도 이 콩대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난을 진압을 하다 보니까는 점점 권세를 부린단 말이죠. 근데 이 어떤 1차 플롱드의 난에 진압에 성공을 했던 사람이 과도한 자기네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 뭐 지분이야 얼마든지 줄 수는 있기는 하지만 2차 플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것에 발단이 됐었던 오를레앙 공작이라고 불리는 가스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해서 이 귀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화면 잠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혹시 여러분들 대강 혹시 아시나요? 자, 얼마나 이 사람이 루이 14세를 깔볼 수 있는 한마디로 프로필을 지닌 사람이냐면, 이제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도 뭐 굉장히 뭐 잘 그렸죠. 우선 닭고기왕 앙리 4세의 직계 아들이에요. 그리고 루이 13세의 친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르봉 왕조의 정통파 귀족이겠죠. 또한 루이 13세가 왕이 되기 전부터 모친 마리디스의 어떤 사랑을 독차지했음과 동시에 루이 14세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루이 14세의 작은 아버지. 한마디로 이 싸가지가 좀 매우 결여된 인물이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우리 보면은 세조가 조금 이렇지 않았을까요? 세종대왕의 직계 아들이고 뭐 이 왕후 자체도 굉장히 훌륭했었고, 근데 그 당시 세종하고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이 프랑스 왕가를 불가결을 하고, 물론 경제 규모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정말 오를레앙 드 가스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루이 13세가 살아있을 때 루이 13세가 어떤 수조권을 가지고 이 가격을 높이기 전까지 오를레앙의 가스통이 가장 프랑스에서 부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루이 13세가 가장 부자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루이 13세 못지않게 이 가스통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분 좋고 모든 정통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플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형이 죽자마자 조카를 제끼려고 이 게스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2차 모두 관여를 했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의 정설이에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파워가 센 사람이냐면, 자, 앞에서 봤던 그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게 오를레앙 드 가스통, 이 오를레앙의 가스통을 그렸었던 이게 초상화들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림들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 보면 저 위에 세 개의 그림을 한번 보면은 미묘하게 혹시 틀리고 어떤 화폭, 그러니까 저는 뭐 그림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이긴 하지만, 위에 세 그림을 보면은요, 제일 여러분들한테 왼쪽에 있는 건 프랑스 화가가 그린 거고, 가운데 하얀색 옷 입은 이 오를레앙의 게스통의 그림은 이 영국 사람이 그린 거고,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은 독일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물론 똑같은 바로크 양식으로 그렸다 손 치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여러분들 혹시 느낄 수가 있겠나요?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옷이나 어떤 그런 이제 이 어떤 철기 문화를 섬세하게 발전을 시키기는 했는데, 그림 쪽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괜찮으면 이거를 좀 크게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좀 무리고,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프랑스, 영국, 독일이 위에 똑같은 인물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뒀느냐? 그냥 봐도 가장 왼쪽에 여러분 화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 바지를, 체크무늬 바지를 입고 있는 게 정말 제일 섬세하고, 가운데 거는 뭔가 색채를 입체감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 환경과 같이 맞닥뜨려 놨고, 요 독일 화가가 그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두침침한 색채를 입혀서 이 얼굴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죠. 뭐 그것도 얼굴도 자세히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한 길드 산업으로서, 그림으로서 길드 산업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마무시한 돈을 많이 준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이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밑에 줄의 제일 오른쪽의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역시도 헤라클레스의 복장을 하고 있는 이게 오를레앙의 공작 게스통의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뭔가 좀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이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저런 복장을 하고 앙리 4세도 옆에다가 어떤 닭을 하나 딱 놓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앙리 4세는 왕인데 얘는 뭐예요? 왕처럼 산 거예요, 이 사람을. 평생을 왕처럼 살았고 모친의 사랑도 독차지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뭐 왕이 자기 형이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게 없겠죠. 자,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50년대부터 반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성분이 좋은 사람이 초기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말 속전속결로 이 상황을 끝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역으로 정통성에서 또 자기가 정통성에서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마디로 이 난이 1648년부터 1653년까지 있었던 이 난이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 안느 도트리시라고 하는 루이 14세의 엄마가 얘를 데리고 사실상 리옹지, 오늘날의 이제 생제르망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이제 경비병들과 자기를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군사들과의 어떤 밀서를 나누면서 어떤 활동을 했을 뿐이지, 이게 코너에 몰리는데 1650년도부터 점점 이 오를레앙공과 이 반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진압을 하게끔 합스부르크와 스페인의 왕가와 그리고 메디치 가문과 어떤 뭐 영국은 사실상 여기서도 딱 이제 엄정 중립을 지키는데, 바티칸의 사제들에게 엄청나게 로비를 했었던 게 이 쥘 마자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백과사전적인 의미로 프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자, 오늘은 소년기입니다. 루이 14세. 루이 14세 소년기를 다뤘기 때문에 아직 이제 나중에 이제 중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프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게 루이 14세의 10살 때 일어났었던 거기 때문에 다뤘던 거고, 또 이 프롱드의 난의 주축이 됐었던 세력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루이 13세의 자식들 중에 다른 지역의 시집 장가를 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영지를 개별적으로 하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이 어린 조카를 갖다가 무시하면서 일어났던 거에 연장선상인과 동시에 1551년부터 1552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진압이 이것도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 프롱드의 난이자 이 프랑스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오를레앙 드 가스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히 왕족이고 워낙에 성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지는 않아요. 처형을 당하지는 않은데 다른 지역으로 그렇다고 망명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유배지에서 그냥 자기의 이제 타이틀을 다 읽고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갖다가 절대왕정을 견제를 하기 위한 어떤 시민 최초의 혁명이다라고 하는 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이거는 완전히 막시스트적인 사관이에요. 막시스트적인 사관. 프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유별나게 세계 학자들은 프랑스 혁명, 이제 최근에는 오해가 다 풀려서 프랑스 혁명은 백해 무익한 혁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계급 투쟁적인 요소의 모습이 프랑스에서 조금만 보이면 이것을 곧바로 이 막시스트적인 사관으로서 자꾸 그 필터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시스트적인 사관은 무조건 여러분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인류 역사 발전의 단계라든지 왕조의 역사나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어떤 이 계급 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계급 투쟁의 역사로만 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사실 공산주의의 시초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소비에트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파리 꼬민이 진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를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공산주의의 시초로 삼죠. 그래서 부르봉 왕조는 유별나게 하부 구조에서 혁명은 아니지만 혁명도 많이 있기는 했지만 요 상층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왕에 대한 절대 왕정에 대한 어떤 도전을 했었던 게 도전이 많았던 게 프랑스의 역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절대 왕정의 어떤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싶었었던 거지. 이 사람들 자체가 절대 왕정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수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수혜자. 그리고 루이 14세가 과연 절대 왕정을 마음대로 휘둘렀나? 후반기 한 15년 정도 절대 왕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루이 14세가 죽자마자 바로 요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절대 왕정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오를레안 공작과 이제 다른 그런 법복귀족들을 돕기는 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한마디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전쟁을 유지를 할 것이냐, 저 왕을 제끼려면은 어떠한 명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한데 그 귀족파라고 하는 게 왕궁, 소위 얘기해서 궁정파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왕당파들이를 제끼기 위한 명분으로서 사용을 했던 게 절대 왕정이었다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 왕정은 형성도 아직 되어 있지 않았는데 살짝 그 맛은 보였죠. 자기네들의 전쟁을 늘리다 보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외 전쟁을 하죠. 이 당시 프랑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전 유럽이 참전한 요 30년 전쟁에 프랑스가 손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전비를 보태고 사람을 보태기는 하는데 막상 나중에 루이 13세가 죽었을 때 요 궁정파를 제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30년 전쟁에 딱히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네들의 재산을 많이 보장을 받았었던 제2계급들이 가장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2계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죠. 제2계급, 제3계급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조금 제대로 다루기는 하는데 이러한 2계급, 3계급이라고 하는 게 독특하게도 이 부르봉 왕조라고 하는 게 개창이 되면서부터 많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줄이게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루이 13세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루이 13세와 부르봉 왕조를 지탱을 했던 리슐리의 추기경도 그냥 몇 달 사이, 리슐리에가 먼저 죽기는 하죠. 근데 리슐리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프랑스 왕정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죠. 왜냐? 자기만큼 일을 잘하고 왕실에 충성을 할 만한 쥘 마자랭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후임자로 뒀었고 그리고 죽었는데 나중에 루이 13세도 갑자기 죽어요. 근데 암살은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 다시 또 어떤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천연두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이 13세의 사망 원인을 갖다가 돌림병 중에 하나, 풍토병 중에 하나로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논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루지는 않겠지만 루이 13세가 죽고 이 사람들도 둘 다 죽기는 했지만 후임자 쥘 마자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섭정을 들어왔는데 이 섭정의 정당성을 할 수 있는 안느 도트리슈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이 왕비죠. 훌륭한 왕비가 같이 루이 14세를 보호를 했는데 여기에서 루이 14세 10살 먹은 왕을 제끼고 자신들이 뭔가를 획책을 하려고 했었던 소위 얘기해서 귀족파들은 이 귀족파들의 반란은 진압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왕조가 바뀔 때는 꼭 이 전 단계에서 수혜를 받던 사람이든 손해를 받던 사람이든 자기가 뭔가의 어떤 퍼블릭 어솔리티를 쥐기 위해서 반드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
게다가 이때는 유럽은 30년 전쟁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 항상 잊지 마십시오. 유럽은요, 계속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 루이 14세 때는 평화스러웠을까요?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더우시죠? 예, 짜증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그 시원한 것 많이 먹으시고 팥빙수도 많이 먹으면 기분 굉장히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